네, 여러분.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영상치고 좀 깁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좀 길어서 듣다가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지금 정말 급박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부자, 돈, 월 수입 분명히 바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을 텐데 지금 내 현실과 뭔가 동떨어져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얻어갈 게 무엇인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시작해 볼게요. 주인공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빚이면 이걸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망했다고 해야 하나.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난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솔직히 운이 진짜 나빴다고. 한심하게도 나는 이 공원 벤치 한 복판에서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길, 위로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야속하게도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스쳤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으나 떨어져 나오는 건 시로라기 하나.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때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2,000원 지폐를 들고 나타났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꽤 커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지폐 2,000원을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그래, 이 지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당장 저 자판기에서 뽑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지폐를 넣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 웃기지만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내 자유가 아니던가. 당황한 내 표정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노인의 모습에 조금 화가 났다. 혹시 제가 2,0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가주시죠. 그러자 노인은 자판기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머리를 숙여보게나. 까짓거 이렇게나 망가진 인생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지 뭐. 라는 마음으로 자판기를 막아선 영감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런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처지겠거니 생각하니 또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렇게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판기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따뜻한 음료칸. 머리 숙여 이걸 못 봤다면 하마터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처지에 놓일 뻔했다.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가 지금 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따뜻한 밀크티이기에 너무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 2,000원은 꼭 돌려주게나.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쯤 반드시 돌려줬음에 꼭 돌려드려야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2,000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로 돌려드리죠. 그건 안 되네. 왜죠? 너무 많아. 그럼 얼마면 받아주시나요? 글쎄, 돌려준다면 2,50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의 문제잖아요. 지금 저는 어르신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 2,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딱 오면 그때는 정말 그만큼으로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지금 자네는 2,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하나는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혹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0원짜리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그런데 자네는 딱 지금만 보고 있어.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원으로 남의 돈 만지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가 쓴 경영서나 자기계발서 같은 거죠. 성공한 사람이 뭐 포장마차로 시작해 자기 때의 부를 이룬 그런 책이란 책들 다 섭렵했죠. 그런데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빨리 시작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 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었어요. 자네는 돈이 좋아서 은행에서 근무한 것 아닌가? 또 한 번 벙찌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졌었지. 문제는 그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었을 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아.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하면 자네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그 이면에 있는 게 뭔가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를 읽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한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오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많은 사람들이 헛스윙이 무서워 가만히 있지.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제비뽑기를 예로 들면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인 게임을 생각해보게. 물론 250번을 연달아 뽑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적자가 나겠지. 하지만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네.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은행원 시절을 뒤로 하고 주먹밥 가게를 차리자던 친구 A의 말을 따라 배틀을 휘둘렀더니 결과적으로 얻은 건 3억 원의 빚뿐이었다. 그래도 그 시작이 나쁜 건 아니었다. 창업을 하기 전 친구 A에게 물었다. 주먹밥은 한 개에 고작 2, 3천 원 정도 하잖아. 이익이 날까? 사람들이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다는 점. 둘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점이지. 그럼 경쟁이 심하다는 건데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말이야? 잘 들어봐. 먹는 장사라는 건 한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폭도 커. 왜? 비용이 낮으니까. 정말이었다. 아픈 딸과 아내의 걱정을 뒤로 하고 내 돈 5천만 원, 친구 A의 5천만 원을 출자해 대출 없이 시작하자는 조건을 내걸고 시작한 첫 가게에서 우리는 소위 대박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도 두려움이 많던 나라는 인간 덕에 첫 사업을 위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다. 3개월을 업계 연구를 하며 돌아다녔고 그 후로 3개월을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살펴 가게 낼 곳을 결정하고 구매층을 확정 짓고 저렴하지만 건강한 주먹밥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컨셉을 다 픽스한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나온 슬로건은 이것이었다. 먹는 건강, 선택하는 즐거움, 정을 느끼는 맛. 그 후로 3개월은 또다시 거래처를 선정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창업을 결정한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에 첫 개점을 한 것이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우리는 외쳤다. 이 1년의 준비 기간이 우리의 10년을 결정한다. 우리는 특히 요리사의 손맛을 찾아다니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유독 감이 좋았던 친구이자 동업자 A가 바로 이 친구다. 같이 하자. 라며 데려온 요리사 B는 이후 이 일대를 평정하는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다. 그가 처음 그 주먹밥을 우리에게 맛보여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주먹밥이 혀에 닿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낼 수 없는 향과 부드러운 맛이었다. 그 당시 요리사 B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 맛있죠? 이 주먹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수많은 고급 생선을 다져서 으깬 어육을 최상의 배합으로 혼합한 주먹밥.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킨 이 주먹밥은 우리에게 죽음의 계곡 따윈 없는 매출을 만들어 주었다. 주먹밥 하나의 가격은 3,000원. 첫 달 매출 목표가 1,000만 원. 이마저도 주먹밥 4,000개 이상 팔아야 만드는 매출이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133개의 주먹밥을 팔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두려움이 무색하게 개업 첫날 1일 목표 개수 133개를 채우고 이튿날은 150개, 셋째 날은 180개, 첫 주 매출은 기대를 웃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천천히 상승세를 탔다. 아직은 시작 단계였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단순히 막연한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손님들과 나눈 대화에서 피부로 느낀 현실적인 직감이었으니까요. 그래, 그 크림 주먹밥은 나도 들어봤네만. 아, 그렇군요. 근처 편의점에서도 팔지 않았나? 그걸 자네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네, 맞아요. 주먹밥의 인기를 실감한 듯 방송국에서도 촬영까지 하러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송국 촬영은 동업자였던 A가 손을 쓴 것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2호점을 내기로 했죠. 제 느낌에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동업자 A의 감을 믿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2호점도 대출 없이 자기 자금만으로 시작했고 잘 됐습니다. 더군다나 1호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1호점에서 만든 주먹밥을 운반해서 파는 방식으로 운영해봤죠. 역 구내라는 특징 덕분에 1호점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편의점에서도 제안이 왔어요. 콜라보를 해보자고요.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에 로열티는 매출의 1%. 꽤 좋은 조건이었지만 가격 결정권이 편의점에게 있다는 점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거절했죠. 그건 자네가 총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인가? 네, 그 무렵 제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전부 지고 있었어요. 함께 창업한 A는 이때부터는 매출의 5%만 가져가는 조건으로 컨설팅만 해주고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 A는 편의점과 콜라보하는 일에 찬성했었어요.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제 뜻대로 거절했죠. 밤이 깊었지만 날이 춥게 느껴지진 않았다. 역시 성공담을 풀어놓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감정이 고양된다. 그래,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나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난 것 같네.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매장 2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까 저는 연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이죠. 그런데 뭐랄까, 연매출이 얼마가 찍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되새길 때면요, 저는 마음이 쿵쾅거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죠. 그때의 감각을 잊을 수 없어요. 모처럼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호점을 생각했죠.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을 처음 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 단숨에 확장하느냐. 그 결단은 저 혼자서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하고 4호점을 동시에 내는 거였어요. 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서요. 그 무렵 동업자 A가 경영에 대해 참견하는 일은 점점 줄었습니다. 참견이라고 하는군.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왜 그렇게 약속을 손쉽게 깨버렸나? 아차 싶었다.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튼 저는 당시 드는 비용은 같은데 이익은 2배로 늘리는 그 맛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3호점과 4호점 가게 중간 지점에서 주방을 빌려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에 출하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리고 밥 짓는 건 일괄적으로 외부 업자에게 맡기기로 했고요. 얼마 안 가서 동업자 A와 주방장 B, 이 두 사람 모두 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컨셉과 맞지 않는다. 버려지는 밥 양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등등. 당시 동업자 A는 저에게 속도를 너무 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 남에게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밥짓기였던 거고요. 그런데 요리사 B가 이런 급격한 변화에 계속 걱정을 내비쳤죠.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밥 말인데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B의 말에 제가 말했죠. 하는 수 없어.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같은 쌀이니까 문제될 거 없어.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레시피도 그대로고 이 부분에서 타협은 일절 없어 라고 말이죠. 처음에 자네가 했던 말과 하나씩 달라지고 있군. 그건 알고 있었나? 돈을 벌고 가게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돈의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대출금 2억 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급격하게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 오픈일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지금만 잘 넘기면 전부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였죠. 첫날에는 기대한 매출이 나왔어요. 최상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셋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첫째 주에 매출을 넘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전단지 광고를 돌리는 일을 맡기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일이 아니라 벌칙 같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까 모양새나 저에 대한 평판 같은 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 잘 될 거다 라는 말로 직원들을 다독이며 일단은 해나갔죠. 그런데 그러다 마침내 진짜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3, 4, 5점을 동시에 연지 3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달을 기점으로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워져서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저는 1호점 매대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매장에서 서서 바라본 광경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매장에 있을 때 오던 단골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6개월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지. 네,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다시 편의점과 콜라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편의점 담당자는 지난번과 달리 돌변해서 이전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크림 주먹밥을 처음 만들어낸 B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떠났죠. 제가 무릎을 꿇어가며 붙잡았지만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과 콜라보를 하면서 인지도는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편의점에서 1,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굳이 가게에 와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모든 매장에서 주먹밥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보다 많아졌어요. 저는 제가 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 매장이었던 3, 4, 5점을 모두 닫고 당시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합쳐서 빚은 총 3억으로 늘어났어요. 추가로 브릿지론을 더 받을까? 포기할까? 고민하던 차에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제 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매장 문을 다 닫았어요. 사실상 딱 2년 반 만에 파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네요.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한 것 아닐까요? 우선 자네는 돈그릇을 키우지 못했어. 돈이라는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자네가 연 매출을 떠올릴 때 마음이 쿵쾅거렸다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지.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걸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선택지를 자네 스스로 좁혀버렸어.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어쨌든 실패라는 건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하자면 동업자 A가 매출의 5%를 받고 의사결정에서 손을 떼기로 한 그 순간부터 A의 마음은 가게에서 이미 떠나 있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지금 너무 자책하고 있어. 고작 해야 돈이야.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그렇지만 저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 않나? 그때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지. 바뀐 건 생각이어야 하는데 글쎄 바뀐 게 있는가? 그때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었어. 그런데 돈을 잃고 나서 지금도 평정심을 계속 잃고 있지. 그럼 저는 그저 2개의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은행원으로 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그런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지.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야만 쌓이는 거니까. 자네가 겪은 그 경험이 진정으로 자네에게 아무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던 그 경험은 1억 원이라는 그릇이 되어서 자네 안에 남아있거든.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려운 부분이지.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선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실수만 있었을 뿐이야.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고 과신한 것, 그것 하나야. 그러니 이제 자네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부터 돌아보게.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네.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그릇을 키워야 하네. 그릇이 작으면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리지. 마치 과거의 자네처럼. 아직은 괜찮아. 인생 변하는 건 순간이거든. 자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다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겠네.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라네. 돈이 흐른다는 게 바로 그 의미고, 흘러가는 물은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지.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걸세. 그러면 돈이 다시 10배 이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무엇보다 기운을 차려야 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자네의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자네에겐 얼마짜리의 기회가 왔다가 나갔는지, 그 금액이 감히 작았다고 할 수 있는지, 자네에게도 그만한 기회가 왔다 갔지 않나. 그릇을 키울 기회가 분명히 왔었고 분명 얻어낸 게 있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질 않아. 자네는 그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네. 그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돈이야.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지. 자네는 이 단계를 깨본 경험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게 되는 그 단계에서 그대로 휘둘리면서 고꾸라진 거지. 돈은 말이야, 오로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네.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는 말이지. 이 신용은 신용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부자들은 이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신용은 지난 행동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요컨대 하루하루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고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세. 학교에서 공부하고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지. 이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지. 그뿐이네.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그러면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된다네. 사실 신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으니까.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은 동일한 계층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군요.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곱씹어보게나. 그리고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게. 이 신용이란 걸 위해서 말이야. 그러면 자네에게 돈, 고작 이 돈, 이놈의 돈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거야.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네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네, 오늘 대저택 서재에서는요. 몇 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저의 인생책이죠.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제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읽혀요. 뭐 이건 대부분의 책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그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잘 읽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뭐 아무리 많고 깊어도요.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열망, 이게 없으면 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좀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도대체 부자, 자산가, 결국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내 자녀가 돈 걱정하면서 사는 삶 말고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돈에게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포인트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책을 풀어가는 인물이죠. 바로 정원사의 시점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 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정신적 태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겨 있는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부를 향한 복잡한 여정을 되새겨 보기에 좋았다. 정원사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인생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으며 친구들은 늘 그에게 천천히 가라, 마음 편히 여가라도 누려라 라며 정원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쓸데없는 재촉을 했다. 친구들은 늘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정원사는 말했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실제로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공은 추구하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 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원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원사는 그저 많은 돈을 쌓아두고 그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생각으로 자기 일생을 바친 게 아니었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정신적인 우위를. 정원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걸로 보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러니 그의 성공은 목표에 걸맞는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정신이 가져온 결과물,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원사는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불을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팔에 책을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 다니며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을 하나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이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생 열심히 살며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이것이 진정 중요한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 치른 대가에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이것을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일과 자유, 그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성장,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이렇게 삶을 읽어온 과정을 일종의 정신적인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는 소년원으로, 고아원으로 속썩이며 일 안 하는 친구 아들을 만나며 현실에 지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도록 이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가장 먼저 먹고 사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숨막힐 듯한 여름, 정원사의 친구 아들 A가 안락 의자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 32, 최근 실직과 이혼을 겪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었다. A는 정원사를 보자 말했다.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땀투성이시네요. 이런 걸 고된 노동이라고 하지. 정원사가 재치 있게 응수했다. 저는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하던 일 말고 다른 걸 하기가 어렵네요. 이력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대부분 고용을 안 해요. 몇 년이나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되고 지루한 일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선택해서 또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원사는 의문이 들었다. 자네 생각에 고되고 지루한 일이 무엇이길래? A는 곧바로 답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이죠. 단조롭고 거친 일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요. 정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하겠군. 슬픈 사실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정원 일이 제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도무지 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정원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먹고 사는 일, 그 더 깊은 곳에 노동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자만이 부를 차지한다. 노동은 본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니까. 만약 자네가 노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텐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만큼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는 걸세.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A는 웃음을 터뜨렸다. 흑토성이 정원사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엄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한 A는 이후 정원을 나름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 주가 지났다. 단 일주일 만에 정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원사는 말했다. 지저분한 뒷뜰이 확실히 좋아졌군. 자네 손톱 밑에 낀 흙 어떤가?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전 이 일이 막 싫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요.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거쳐야만 하는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인내라는 대가를 치르든가, 순간순간의 유의를 찾아 자기 삶에서 자주 이탈한 끝에 평생 평범한 삶을 살다 결국 후회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저는 에어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기존에 벌던 월급의 2배를 벌었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엔지니어 일을 구하는 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지? 정원을 가꾸는 그 40시간의 노동시간, 그 이외에 자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 넘는데 그 시간을 직업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건 지금 자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계속 머리에 있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정원사는 A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상황은 대체로 괜찮았다. 정원 일을 하며 부모에게 돈을 받을지언정 우정을 즐기고 적당한 여유를 부리며 살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불만족의 조용한 속삭임을 느끼고 있었다. 안락의 덫에 걸려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지. 아울러 쓸데없는 잡음들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언젠가 후회해. 자네는 지금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만 하느라 영혼이 주는 불만족,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그 지시를 애써 무시하고 있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자네가 가볍게 말하는 그 비관, 그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걸세. 이 힘은 삶을 망개하도록 도와주지만 끝없이 끌어내리기도 하지. 말로 하는 무형의 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잠재력이라는 미지의 힘에 의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다간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을 품게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32살에 이혼했고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집도 있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지만 전 이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요. 심지어 더는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릴 땐 이 나이쯤이면 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넨 아직 올라가는 중이지 않은가? 글쎄요. 8년 후면 제 인생의 절반이 지나는걸요. 부를 이루는 데엔 계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계절이란 건 특정한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잖아. 0세부터 30세까지는 경제적 안정기로 인생의 1막이라 부르지. 이 1막에서는 살아남는 걸 배우는 일들로 이루어진다네. 이 시기에 우리가 지닌 돈에 대한 관점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이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시작한다네. 그렇게 지출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제적 안정성을 하락시킨다는 것도 배우고 은행, 신용, 비용에 대해 배우지.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밝지. 가장 긍정적인 기간, 바로 봄이라네. 하지만 30이 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은 더욱 만만찮은 것이 되지. 마침내 삶의 조건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면서 2막으로 넘어가는 거야. 인생 2막, 30세부터 60세로 경제적 축적기라 부르네. 2막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져. 이때 우리는 청춘의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비로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안정적인 인생을 바라고 적어도 경제적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돈을 벌길 바라게 되지. 경제적 주기로 여름을 의미해. 여름은 어른으로 더 성숙해가는 계절, 가장 활발한 계절이기도 하지. 이때 사람은 경제적 목표를 세워야 해. 그 목표를 어떻게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어. 돈벌이에 대한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그만큼 많은 비용도 발생하지. 이때 가족을 꾸리고 부양의 의무를 지니까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시기에 계산해야 할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불리느냐. 이게 관건이야. 경제적 주기로 치면 32이란 나이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계절을 지나서 돈이 모이는 계절로 진입하는 때야. 난 진심으로 자네 인생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돼. 자넨 지금
부의 계절 중 여름을 맞은 거야. 여기서 만약 영혼이 이끄는 곳이 어딘지 생각하는 대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 남들처럼 시끄러운 잡음에 휘둘려서 자기 삶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네. 왜냐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씨앗을 다시 뿌리는 봄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정신을 차리게. 자기 삶에서 이탈하지 마. 그런 나를 더 늘리지 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자기 삶을 꼭 붙잡고 살다 보면 마침내 이 나를 맞이하지. 인생 제3막 60세부터 90세로 경제적 독립기라는 게 찾아온다네. 이 시기는 가을의 수확인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더 불리기도 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겠지. 이 가을의 생활 방식은 그동안 모아둔 부의 양에 기반하네. 만약 모으지 못했다면 계속 돈벌이를 해야겠지. 그러니 서두르지 말게. 자연의 비밀은 인내라고 하지 않나. 성급하게 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네. 자기 삶을 붙잡는 인내심이란 걸 잘 키워낼수록 자연 만물은 곧장 거침없이 자라지. 큰 나무도 결국 작은 나무가 서서히 자란 것처럼 경제적인 생애 주기는 계절들에 맞추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펼쳐지니까. A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지금 인생 1, 2, 3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순리에 맞게 부를 이룬 정원사가 말해주니 마음으로 와 닿은 것이다. 아저씨, 그럼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신의 태도를 다시 가다듬는 일일세. 일단 방향을 잡아야겠지. 정원사는 늘 지니고 다니는 수첩에 4개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써내려갔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4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 언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소득이니까. 가장 먼저 수요가 있는 일을 하게. 그리고 거기서 희소성을 제공하는 거야.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 그 다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게. A는 막막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힘든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 그냥 기존대로 살면 안 되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해. 성공이란 건 단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 수입을 왜 증가시키고 싶은지, 지금 내가 왜 더 많은 수입을 내려고 애써야 하는지, 왜 속편하게 돈 쓰고 사는 걸 멈춰야 하고 대신에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해. 이걸 목적이라고 하지. 또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A를 보며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육체, 정신, 양쪽 모두의 관성이 있네. 움직이는 육체는 움직이는 상태로 있으려 하고 쉬고 있는 육체는 수많은 핑계를 생각해내지. 할 수 없다는 정신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은 또 어떻게든 해내는 정신을 만들어내. 사실 살면서 편안한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저항은 성장하려는 목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지.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생산적인 일 말고 다른 데 끌리는 열망, 이 저항들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는가가 결국 인생을 바꾸지. 언제나 시급한 일, 단순한 생각이 자네의 주의를 끌 거야. 반대로 중요한 일은 저항을 받게 되지.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못 나가게 저를 막고 있는 이 저항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지. 그러니 자네는
앞서 말한 4가지 항목에 들어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는 정원 일을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내고 나머지 시간에 그 일이 뭔지 찾는 데만 정신을 쏟으면 될 걸세. 매일 자네에게 가장 달갑지 않은 작업을 처음으로 해버리는 거야.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다른 일과 시작 전에 개구리를 먹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 귀찮고 두렵게 여기는 자네의 정신은 핑계를 수없이 찾아낼 걸세. 그래서 결국 시작이 절반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매일 운동을 해보게. 사람은 항상 육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거든. 그걸 실제로 해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자게 될 거야. 매일 자네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더 잘 되게 운동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한 노력은 언제나 피어오르는 걱정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피로를 활기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아마 자네가 노력을 기울이고도 꽤 오랫동안은 자네를 둘러싼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거야. 여기서 바뀌어야 하는 건 자네 자신뿐일세. 나도 내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 그러니 운동을 하면서 자네가 할 그 일을 해내게. 정신적 에너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몸이 지친 상태에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를 못하게 돼. 그러니 자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육체를 다듬게.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 이 신뢰를 만드는 건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해내는 것. 바로 몸을 돌보는 거야. 그러니 지금 자네가 자존감이 낮은 건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뿐인 거야. 자기 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똑같아.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 나를 돌보는 것도 다른 기술 배우는 것과 똑같이 그저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시키면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 자네가 정복해야 하는 건 인생도 산도 아니야. 오로지 자기 자신일 뿐. 그렇게 또 다시 오늘의 태양이 밝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억을 모으려면 반드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상상력의 한계다.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뭐 어디라도 확연히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무조건 지니고 있어요. 자기가 이룬 걸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않고요. 부단히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통과해내고 또 그 가능성을 계속 시험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 사람들은 막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만 출신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쉬펑 위안의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독하게 가난했다.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취두부 장사를 하며 나를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키워내셨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그것이 나의 세계였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대만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생각하고 말한 대로 결국 해냈다. 대만대학교 법학과에 다닐 땐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붙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역시 믿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보란듯이 해냈다. 로펌에서 막 인턴 생활을 끝냈을 땐 여전히 어려웠던 집안 사정 때문에 창업을 해야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해냈다.
암에 걸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창가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집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맹세했을 때에도 사실 나 자신도 믿기 어려웠지만 26살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고 나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다. 시련 속에서 그렇게 축적된 강인한 마음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자신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가난했던 나의 환경이 원망스럽진 않았냐고. 나의 부모님은 너무 열심히 사셨고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폭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도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게으름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 나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안개가 자욱할 때도 막막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땐 마음속에 나의 미래를 그렸다. 그 희망 역시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우리 집과 비슷하게 가난하거나 조금 덜 가난하거나 아니면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 내가 살았던 환경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방식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조차 꿀 용기를 내지 않고 성공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미래의 청사진도 그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또 기가 막히게 그려낸다.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꿈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을수록 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이다. 실제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이 매우 적었고 성공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지만 성공한 이후의 보상은 정말 높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길을 걸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내가 소비자 보험 배상 분야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 보험을 잘 아는 변호사들은 전부 보험회사 측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는 돈이 없으니 시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다. 소비자를 위해 승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승소를 하면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고 변호사에게 지급할 비용도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다. 시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서 승소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자신 있었다. 결국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수많은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 배상금을 받아냈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 이익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나의 창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창업 과정을 듣고는 나의 안목과 선택이 매우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창업 당시 나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선택이 정확했다며 나를 지켜 세우기까지 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나니 모든 방향과 선택, 과정이 옳은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말이다. 그렇다. 안타깝게도 성공해야만 비로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 인정받게 된다. 즉 승패로 영웅을 논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는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선배들에게 비슷한 의견을 묻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의견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수정하기도 한다. 왜 이러는 걸까?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미래에 실패했을 때 느끼게 될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다른 사람들과도 일정 부분 나누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물어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처음의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기도 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선택지가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결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저 최선을 다해 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력을 다해 성공을 손에 넣은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결정이 정확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정확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관없다. 적어도 그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한 셈이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그렇다. 인생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성공만 하고 시련과 역경을 겪지도 않았다면 그 어느 날 아주 작은 고난에도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당신의 핵심적인 목표가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당신만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 인생의 극본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변호사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변호사는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전력 투구하며 내 인생에 정해진 속도와 한계를 뛰어넘으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길을 그렇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만 최고의 대학, 그것도 법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내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그러나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셨던 부모님의 인생은 내 계획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56세, 어머니는 60세. 모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내 곁을 떠난 것이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내 인생도 나의 부모님처럼 짧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의 마지막에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또 내 묘비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사물의 본질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나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 답을 찾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법은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가? 내가 배운 법률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돕는데 제대로 쓰이는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돈만 있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법이 정말로 정의로울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나는 다시 한번 그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인연이 다 알게 된 출판사 직원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의 성장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내가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출판사 직원의 격려 속에 용기를 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첫 책인 젊은이들이여 안전한 게임만 하지 마라. 이 책이 탄생했다. 책을 처음 받아들었던 그날 오후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감동, 흥분, 놀라움, 자랑스러운 감정까지 몇백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었다. 감사하게도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강연 제의를 받았다.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하면 타산이 맞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모두 잡았다. 나의 이야기와 사고방식들을 학생들과 나눌 때 좌담회와 행사를 통해서 사회자가 나를 작가라고 소개할 때마다
마치 전기가 온 몸을 통과할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꼈다. 그때 나는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마침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라. 진심을 다해서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 삶이 나의 부모님이 그러했듯 다른 사람보다 더 짧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며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나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에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소송 사건을 받지 않고 기업가의 개인 고문만 담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진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것은 종종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나의 결정을 동료들과 같은 업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안전한 수입의 길을 포기하고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늘 그렇듯이 나의 선택을 의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수입은 1년 만에 몇백만 달러나 확 줄어들었다. 비록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과정이 괴로웠지만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상한 흥분도 동시에 느꼈다. 그렇게 글을 쓰고 강연을 이어가면서 좋은 인연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수많았던 귀인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까지 얻게 된 것이다.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면 돈은 반드시 벌 수 있다. 정말 그렇다. 현재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기업가와 세계 각지의 투자에 참여한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사랑하는 두 딸의 성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결정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에 의문을 던졌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결과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묘비의 적을 내용을 찾았다. 평생을 걸친 쉬평위안의 분투와 사고방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도 아침 8시 강의를 제 시간에 맞춰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식사나 만남에도 습관적으로 5분 정도는 늦게 나갔다.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미리 나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야 지각하는 습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성공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무역을 하는 리 회장님과의 식사 약속 자리였다. 리 회장은 대만 안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업가로 평소에도 나를 아껴주시는 매우 감사한 분이었다. 6시 정각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나는 사무실 일 때문에 5시 반까지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지만 사무실을 떠날 때의 시간은 이미 5시 55분이었다. 나는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정도 늦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리 회장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오게. 6시 15분이 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에 도저히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 위를 지나는 데만 25분이 걸렸다. 그때 나는 이미 크게 늦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 회장은 똑같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오게. 하지만 또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더는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시계는 7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5분. 회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괜찮아, 천천히 오라니까. 회장님, 저 호텔 입구에 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아, 도착했군. 난 이미 자리를 떠났다네. 이미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라고 했지 않나. 나는 정신이 멍해졌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다음에 다시 약속을 잡지. 그 말만 남기고 회장님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호텔 문 앞에서 꼬박 30분을 서서 멍하니 내가 저지른 실수를 뉘우쳤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한 연회장에서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내가 왜 그날 가버렸는지 이제 알겠나? 네, 제가 지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하지 이유가 있다네. 첫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둘째, 지각을 한다는 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시간 약속조차 안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믿겠나. 셋째, 지각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는 건 그저 실수를 반복할 뿐이야. 이미 늦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변명만 잔뜩 찾는다면 자네가 진짜 실수를 했을 때 거짓말로 빠져나갈 궁리만 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각을 절대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수많은 도리가 숨어 있었다. 지금은 어떠냐고. 너무도 뼈아픈 경험이었기에 그 뒤론 내 사전에 늦는 일이란 없다. 사실 지각하지 않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그냥 일찍 출발하면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신용을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쓰고 있진 않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늦지 말아라. 수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백만장자 시크릿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했다. 부자가 돈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자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렇다. 부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는 건 바로 사고방식이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매일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의 돈만 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결국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만약 1억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 상상력으로는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300에서 400만 원을 받고 그 중에서 100만 원씩을 저축한다면 1억을 모으기 위해 언제까지 저축을 해야 할까?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매달 지출을 줄이거나 저녁이나 휴일에 부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억을 모으려면 반드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상상력의 한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부자를 보고 배워야 한다. 부자들 틈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곁을 따를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습관이 될 정도로 보고 듣고 따라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고 당신의 두뇌는 부자의 두뇌로 바뀐다. 나는 앞서 이야기했듯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창업을 할 때도 맨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상상력의 한계가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걸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매 순간 눈앞이 확 트이며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다. 분명 변화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또한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안전지대에 머무른다고 정말 안전한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분명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속도로 변화할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배운 것만으로 평생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화와 도전, 모험, 한계의 돌파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할 용기조차 없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생존의 기회와 공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인생 최대의 위험은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안전지대에 머무를 것인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의는 종종 지각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 결석하는 법은 없다. 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고방식, 즉 여러분의 마음이 부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대만 출신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슈펑 위안의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결심이나 각오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가진 게 없었고 소위 백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나에게 달려 있었다. 나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 참석할 만한 그런 자리가 생기기만 하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인사를 나눌 기회를 만들곤 했다. 그렇게 달려간 자리에서 나는 가장 어렸고 경력도 가장 짧았다. 물론 가장 가난한 사람이기도 했다. 당시에 나는 용기를 내서 눈이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명함을 주고받으면 결국엔 나를 알아주는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명함을 받아든 사람들은 기껏해야 살짝 웃어주면서 고개만 끄덕일 뿐 자신의 명함은 건네주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명함을 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이렇게 답했다. 아, 제가 명함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면 개인 전화번호는 없고 회사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건네주곤 했다. 그럴 땐 휴대폰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정말 눈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랬다. 내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훑어보면서 사회적 지위, 재력, 실력과 재능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명함을 교환할 때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당신을 아직 그럴 만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때 나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달라붙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인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돈을 들여서 막 치장을 한다. 전신을 명품으로 휘감고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외제차를 사고 그런 명품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면 거물들의 인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기침과 사랑, 그리고 가난이다. 연륜과 경륜, 세상의 풍파를 겪은 그런 거물들의 눈을 속일 수도 없고 치장한 당신의 모습은 마치 벌거벗은 어릿광대처럼 그렇게 우습게만 보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특히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거친 사람만이 인맥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어떤 노력을 하든 무슨 옷을 입든 어떤 가방을 들었든 그들의 인맥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자기소개를 하느라 필사적으로 몇백 마디의 말을 하지만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이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잘 알려진 사람,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력을 다해서 막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 소용없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새로운 사람도 붙잡을 수 있다. 그렇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고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의 고유한 강점과 가치를 타인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의 실력으로 신뢰를 쌓고 전문성, 진정성, 차별성, 일관성으로 나만의 이미지 브랜딩을 해나가야 한다. 되고 싶은 나를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철학, 그에 맞는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 단순하게 개인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퍼스널 브랜딩은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임과 동시에 나의 선택권도 다양하게 만들어준다. 그렇다. 퍼스널 브랜딩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존재의 의미, 성공을 스스로 정의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할지에 달렸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강점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사람은 좋은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건 퍼스널 브랜딩에 실패한 것이다. 그 일의 역량만큼이나 그 일에 임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업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자신의 평판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잘 관리된 평판의 힘은 그 어느 것보다 막강하다. 무엇보다 잘 관리된 평판을 유지하는 힘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 진심 어린 마음,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이 퍼스널 브랜딩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 직장의 시대가 저물고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요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들도 한순간에 나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미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그 마라톤을 가능케 할 동력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오늘의 당신과 10년 후의 당신은 분명 달라야 한다. 언젠가 나의 가치를 세상이 알아주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려라. 무작정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친 열정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퍼스널 브랜드는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면 또 상대방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긍정적인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순간 성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태도가 좋고 준비된 사람만이 비로소 이 우연을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사무실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보조 직원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거의 300통에 달하는 이력서를 받았다. 이력서가 너무 많았기에
직원들과 함께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펴보고 면접 예비 후보를 추렸다. 나 역시 모든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회사명을 틀렸다거나 날짜를 잘못 적는다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력서를 냈다. 누가 봐도 지원하는 회사만 고쳐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력서가 많았다. 나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구애의 과정,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러브레터를 수백 명의 사람에게 보낸다고 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천편일률적인 이력서가 아닌 이력서, 특별히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분명하고 정성스럽게 쓴 이력서가 보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원자를 선별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 명단을 비서에게 건넸고 면접 시간을 잡으라고 말했다. 면접 대상자들과 시간 약속을 잡은 비서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한 여자분이 면접 시간을 아침 10시 30분 이후나 오후 3시 30분 이후로 배정해 줄 수 있냐는데요.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이 너무 이르면 못 일어날까봐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면접 당일 첫 면접자와는 오전 9시에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9시 10분이 넘었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자다 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이 면접인가요? 다음 주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했던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면접날 휴대전화가 아예 꺼져 있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력서를 10번에서 20번 정도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수치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구직 문제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해석하는 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청년들이 앞서 내가 언급했던 몇몇 지원자들처럼 그런 태도로 일자리를 찾는다면 10통에서 20통이 아니라 100통, 200통을 넣는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잘 준비하고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을 가장한 그 기회는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사회가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의 태도와 준비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반성한 적이 있는가? 기회가 오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라. 옌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의 친구였다. 키가 작고 귀여운 눈을 가진 그런 친구였다. 옌핑의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좋지 못했다. 그런 옌핑에게는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남아 선호 사상이 극도로 강했던 옌핑의 부모님 때문에 남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했고 집안일은 모두 옌핑이 떠맡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옌핑은 식구들의 저녁을 준비했고 설거지와 집안 청소까지 도맡았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는 날에는 몸에 검고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부모님이 옌핑을 때리기도 했다. 그런 나와 옌핑은 가장 친한 친구였다. 처음 옌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남동생들만 좋아한다고 자기 딸을 그렇게 때리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옌핑의 멍든 팔과 다리를 보고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옌핑은 몸에 떨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성적이 너무 나빠서 부모님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 옌핑의 성적은 좋을 수가 없었다. 매일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많은 집안일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체력과 기력이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옌핑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적이 나쁜 게 뭐 어때서? 다음에는 더 노력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당시 나는 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태였고 옌핑의 말과 행동에 평소보다 무관심했다. 그런 나의 말에 옌핑은 책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내일 보자라는 인사도 없이 그렇게 교실을 나섰다. 나에게 화가 난 듯 보였지만 며칠 뒤 풀릴 테니까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챙겨서 나 역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옌핑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옌핑을 찾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갔단 말인가. 어린 나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결국 옌핑의 부모님은 경찰에 수색을 부탁했고 옌핑의 책가방과 도시락이 강가 농지에서 발견되었다. 다음 날 옌핑은 진흙탕 속에서 발견되었다. 아직도 나는 바람이 부는 날 밤만 되면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에 휩싸이곤 한다. 옌핑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게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운명을 변화시킬 기회를 찾겠노라고. 나와 옌핑이 성장했던 가난했던 환경, 꿈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의 무서웠던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사실 나에겐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어 놓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매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쉬움과 슬픔, 안타까움이 건드려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책을 읽고 나의 강연을 듣고 난 뒤 빈곤하다고 생각했던 운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렇다. 인생의 모든 흔적과 상처들은 어쩌면 내가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일생을 바쳐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은 한 사람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주인공은 아들과 아내를 잃은 후 산속의 황무지에 홀로 들어갔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었던 그는 죽어가고 있는 땅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은 권력과 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설은 이야기한다. 우리는 언제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 상처로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가장 좋은 치유자는 깊이 상처를 입은 적 있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상처의 모양은 달라도 모두 상처 입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불행을 겪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그렇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평생을 시장에서 취두부를 팔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구강암 중에서도 설암을 앓으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술 후에 언어 능력이 크게 손상되어 발음이 부정확하셨다.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하셨다. 내가 계속해 묻자 젊은 레지던트 한 사람이 회진을 와서 아버지 회복 상태를 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똑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했고 이후 어머니가 물을 들어 탕비실에 갔다가 그 젊은 레지던트가 간호사와 웃고 떠들면서 아버지의 말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큰 병원 의사들과 싸워봤자 이기지 못한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버지 역시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 만약 우리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의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너무도 힘들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 나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회진을 했을 뿐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어요. 보호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사과를 합니까? 대학생이었던 나를 향한 그의 말투에서 무시와 오만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의는 종종 지각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 결석하는 법은 없다. 몇 주 후 아버지는 퇴원한 후 집에서 요양 중이셨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과의 주임이 몇몇 주치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는 오만했던 젊은 레지던트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다. 내부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발장을 접수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의 난폭한 언행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레지던트를 해고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이 레지던트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곁눈질로 그 레지던트의 얼굴을 보았다. 이미 혈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백했다. 아버지는 화이트보드에 할 말을 쓰셨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철없이 한 행동일 테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쉽게 저 사람의 장래를 망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그 레지던트를 용서하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관용은 종종 잔인한 사람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며 화이트보드에 꾹꾹 눌러 이야기해 주셨다.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유대인 수용소에서 소위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카포들이 나치 군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강약, 약강, 강자에게는 순응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역사 속 끔찍한 상황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만났던 레지던트가 그러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데 절대로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이겼을 때 강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다. 타인을 괴롭게 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건 분명한 법칙이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 힘을 원동력 삼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건강했던 나의 부모와 사고방식, 즉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새긴 덕분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모두가 나의 성공을 의심했지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자라왔던 가난한 환경,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일은 나에게 있어 분명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강인한 마음과 사고방식은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믿는다. 폭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도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